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존주의 상담가인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미치료를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실존주의, 즉 의미치료의 기본 과정을 보면요, 인간 존재의 불안의 원인은 어떤 시간의 유한성과 그런 불안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인간의 참된 그러한 의미를 이제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자기 책임이라든가 자기 존재의 의미라든가 가치에 대한 자신의 선택, 그런 것을 기본 전제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요법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끌어내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요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빅터 프랭클이 이제 걸어온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배우기 위해서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은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바로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랭클은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기를 열망하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통의 바람이 불어와서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할 때는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라는 그런 절규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서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중고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그 낙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통의 의미와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 끝없는 의문이 생기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주는 의미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접근이라든가 답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고통이나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지 않지만은, 고통의 회오리 속에 스스로가 휘말릴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통은 사람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 그렇죠? will to meaning이라고 그러죠. 혹은 의미치료, 이 자체는 실행 경험에 근거한 어떤 실존적인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성과 잠재력, 즉 가능성이죠. 또 실패, 또 비전, 우리의 총체적 경험이라든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극복해야 될 그런 어떤 좌절감들, 또 깨달아야 될 어떤 희망들, 또 완수해야 될 책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생생한 안목을 갖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가끔 모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가졌다는 그런 직관적 지시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프랭클이 말한 의미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제 억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삶의 과정을 잘 보면은, 빅터 프랭클은 1905년에 태어납니다. 37세 때 죽음만이 유일한 그 도피처인 것 같은 그런 고문이라든가 기아, 핍박, 이런 잔악한 인간의 악몽 세계로 3년간을 그 오디세이와 같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은 바로 이제 그 고향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동북쪽으로 가는 기차에서 시작이 되죠. 왜냐, 이 그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아주 그 악명 높은 감옥에 이송이 됩니다. 그때 1500명의 그 승객들 이 기차를 타고 스스로는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프랭클이 탄 기차 칸에는 아마 8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차 안은 굉장히 붐볐고 짐꾸러미라든가 손에 들고 있는 소지품에서 그냥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는 며칠을 계속 여러 도시와 들길을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차가 속도를 늦추어 역에 닿습니다. 승객들은 걱정스럽게 창문을 내다보고 또 그곳이 어딘가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보였죠. 어떤 사람들은 흐느껴 울었지만 대부분은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날이 밝자 점차 악명 높은 그 나치 죽음의 수용소 가시철망과 감시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연이은 교수대에서 시체가 달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것은 차라리 나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차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공포에 익숙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해가 1942년, 빅터 프랭클은 동족 유대인 600만 명이죠. 생명을 앗아간 극히 조직되고 능률적인 그런 살인마의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은 아마 극소수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의 어떤 심신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 즉 믿어왔던 모든 것을 엄격히 시험해야 하는 그런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아버지라든가 어머니, 또 형제, 아내, 이 누이를 제외하고는 가족 전부가 대학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죠. 무엇보다도 프랭클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바로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굳건히 하면서 시련을 견뎌냈던 겁니다. 프랭클의 저서에 보면은 인간의 의미에 대한 탐구라는 부분에서 이 서문에서 이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소유물을 모두 잃고 가치는 모두 파괴당하고 기아와 추위와 잔혹성에 시달리며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삶이 영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는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극한 상황에 직접 직면해 본 정신과 의사라면 우리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기차 문이 열리고 바로 승객들이 플랫폼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있었고, 또 거칠게 상스럽게 남녀별로 두 줄로 서라는 그런 그 SS대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 포로들의 행렬이 서서히 움직여서 훌륭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어느 그 SS대원이죠. 비밀 그 춘위대라고 하죠. 그 대원 앞을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힐끗힐끗 쳐다보고는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 아무렇지도 않게 지정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은 점차 줄이 짧아짐에 따라서
대부분 왼쪽으로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프랭클의 차례가 되었을 때 SS대원은 제법 오래 그를 이제 쳐다보면서 또 다 이렇게 프랭클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천천히 그를 오른쪽으로 돌려놓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프랭클은 얼마간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 한 사람에게 왼쪽으로 보내진 친구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저쪽에서 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꽃이 튀어오르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커다란 굴뚝을 가리켰다는 거죠. 이 프랭클의 동료 중 90%가 약 1300명이 정오 전에 이미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포로들은 소지품, 뭐 의복이라든가 보석, 뭐 공책 이런 것을 전부 압수당했죠. 그래서 프랭클은 첫 저서로 출간할 그런 초고를 지니고 있는데 정말 결사적으로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던 그런 프랭클의 심정이었습니다. 뭐 전생의 연구 결과가 그 원고뭉치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당황해서 작은 소리로 한 늙은 동료 수감자에게 그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픽 하고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비웃는 듯한 모욕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재기랄하고 내뱉을 뿐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하냐, 나는 평범한 진리를 보게 되었고 내 심리적 반작용의 첫 단계로서 전환점이 온 것을 알았고 이전의 나의 생활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고는 프랭클에 있어서 영혼의 분신이었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비극 앞에서 삶이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1시간 내에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그 빅터 프랭클에게 입으라고 준 한 죽은 수감자의 옷에 달린 주머니 속에서 히브리 기도서에 찢어진 조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런 그 기도 내용이었어요. 이 기도 내용은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를 사랑하라, 이 내용인데 프랭클은 이것을 어떤 그 정통적인 종교의 의미와는 좀 달리 해석을 했죠. 이것은 바로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삶을 긍정하라는 그런 명령과 같았음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은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가 오로지 원고가 출판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 있다면 진정 프랭클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인생에는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거기서 발견한 종이 조각 하나가 프랭클에게는 잃어버린 원고보다도 굉장히 귀중하였던 거죠. 그 기도문이 단순히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아니라 그가 발전시킨 철학을 탄생시키고 강제 수용소라는 혹독한 실험실에서 검증하게 만든 일종의 상징적인 소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를 살아남게 할 바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경학자이고 보스힐드 병원의 전직 신경외과 과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은 1942년부터 45년까지 3년 동안 그 아우슈비츠에서 119번 죄수 번호죠. 그리고 다카우의 104번이라는 번호에 불과했다. 그 시기 동안 대부분 도랑과 굴을 파거나 철로를 놓으면서 보냈는데 종종 얇은 옷 한 벌만으로도 땅속까지 얼게 하는 추위에 떨기도 했다. 후에 그는 어처구니 없도록 헐벗은 생명 위에는 잃을 것조차 없었던 가증스러운 경험과 교훈을 감동적으로 그때 서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그 경험으로부터 알아내고 수용소에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음울한 그런 시기에도 어떤 영적 자유의 어떤 조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독립성의 그런 단 한 편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 자유란 어떤 태도나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적 자유의 이런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므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인용하죠. 그래서 이 견해를 내세운 게 뭐냐면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프랭클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고통과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의미를 찾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빅터 프랭클은 기록을 하고 있죠. 전쟁이 끝나자 빅터 프랭클은 비엔나에 돌아와서 폴리클리닉 병원의 신경과 과장이 되었고 비엔나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인간 존재를 위한 의미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그의 연구, 즉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는 이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프랭클은 소논문이나 강의 그리고 17권의 저서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자기 이론을 수정 전파했고 각국 언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30회 이상 미국을 방문했고 하버드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더디스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인터내셔널 대학에서 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교수로도 지냈고 거기서 얼마간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프랭클의 의미 치료는 바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일 뿐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의 학설 자체가 특히 우리 세대의 문화에 만연한 문제에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고테라피다라는 것은 로고스는 원래 수집 평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이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의미가 발전해서 헬레니즘에서는 우주의 본성이다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신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프랭클은 로고스를 의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고 자기를 초월해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또 프랭클이 얘기한 건 운명보다 더 강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용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클에 대한 부분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프랭클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 2차 시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차 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